2021년 설을 앞둔 날, 27세 김씨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오전 7시 43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건물 4층 원룸에서 시작된 불길. 20대 3명이 피해를 입고 구조되었지만 결국 이들 중 2명은 2월 15일, 2월 16일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26세 여성 김씨, 그리고 25세 남성 A씨.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 중 생존자인 남성이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대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게 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만 수해, 코로나 때문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해자의 의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다시 철회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재판대에선 피고인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천안 원룸 방화살인 라이터를 켠 자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 발생입니다. 당일의 CCTV는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2월 10일 아침 7시 40분 1층에 있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불은 3분이 지난 7시 43분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2리터 크기의 생수병 4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는 뭔가 이상한 냄새, 바로 휘발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후 7시 43분의 CCTV를 보게 되면 피고인 김씨는 바로 대피를 했고, 그리고 이미 사망하신 남성 A씨는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나서야 1층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여성 김씨는 대피하지를 못했고 아침 8시 15분까지 이 원룸에 있는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 나체 상태로 쓰러져 구조되었죠. 피해자 여성 김씨는 사건의 화재로 인해 얼굴 및 목 부위를 포함 신체 표면 90%의 중한 화상을 입었고, 똑같이 이 사건으로 사망한 남성 A씨의 경우도 머리 부위를 포함해 신체 표면 90% 이상 중한 화상을 입고 결국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피고인 김씨,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피고인 김씨는 사망하신 피해 여성 김씨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통의 연인처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다 2021년 2월 9일 저녁 7시 34분 피고인은 이별 통보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받게 됩니다. 즉 헤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원룸 안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피해자 2분과 또 다른 친구 2명,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새벽 4시 16분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피고인 김씨와 바로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이상한 단어들로 성적 비하를 하는 그런 욕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걸 들었던 함께 있던 피해 남성 A씨도 그것에 대해 화를 내며 똑같이 욕설을 가하게 되죠. 시간은 4시 44분을 향해 갑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남성에게 너무 화가 나 직접 찾아가 따지기 위해 원룸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신보다 체격이 컸던 남성을 보며 무언가 좀 위압감이 들었던 피고인. 결국 그 위세에 눌려 결국 자신이 먼저 사과를 하고 도망치듯 이곳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기분이 상했던 걸까요? 나오자마자 이 안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며 5시 30분부터 6시 25분 사이까지 피해 여성에게, 즉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적으로 성적 비하의 단어와 욕설의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 56분경에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친언니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국 피고인 김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다른 남성과 있다는 점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욕하고 헐뜯었다라는 것, 그리고 남성을 보고 굴욕적으로 사과하고 집에 왔다는 것에 대해 감정이 몹시 상하여 결국 살인을 저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2월 10일 아침 7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노래방에서 놀다가 그 2명이 다시 원룸으로 갔어 라는 내용을 전해 듣고 나서 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차례대로 구입을 시작하죠. 인근 편의점에서 2리터 생수병 6개를 구입해 택시를 타고 근처 주유소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을 비우고 그 안에 휘발유를 11리터를 넣고 라이터를 함께 구입해 바로 사건 현장으로 향하게 되죠. 7시 40분경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룸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김씨는 그 안에서 생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현관부터 시작해 방 안 온통 뿌리기 시작을 했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피고인 김씨가 억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상해서 이별에 대한 보복행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휘발유를 사 이곳에 가서 뿌렸고 결국 불이 났으며 두 분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김씨는 이 내용에 대해 억울해하는 걸까요? 재판에 선 김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겁을 주기 위하여 휘발유를 뿌렸을 뿐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적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가 라이터도 샀고 그리고 휘발유도 이미 다 준비해서 보복행위를 하기 위해 이 안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렸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은 불을 붙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이에 대해 피고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휘발유가 뿌려지면서 방 안에 유증기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라는 감정 결과가 있다. 즉 뿌리기만 했던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다투는 과정에 어느 순간 불이 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라이터는 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발화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라이터는 이 원룸 안에 있던 라이터였죠. 즉 피해자들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김씨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바닥에 라이터가 보였다. 그걸 본 피해자 A씨, 남성 A씨와 자신이 서로 라이터를 줍기 위해 실랑이를 거쳤다. 자신은 이 라이터를 A씨가 갖게 됐을 경우 라이터로 불을 지를까봐 걱정해서 줍지 못하도록 막았고 피해 남성은 똑같이 자신이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를까봐 해서 라이터를 치우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즉 자신은 불을 붙이려고 한 게 아니라 피해자였던 A씨가 이걸 붙여서 결국엔 불이 붙은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죠. 당연히 피해 남성이었던 A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진술에 따르게 보게 되면 이 라이터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 라이터가 미리 구매했던 그 라이터가 맞다면 김씨가 범인이 맞을 텐데 이 라이터 자체가 원래 원룸 안에 있었던 것이다 보니
이걸 누가 켰을지 알기 애매한 부분이 됐던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라이터를 켠 자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실제 이 사건의 원룸 내부에 전기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즉 발화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라이터와 관련된 게 맞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안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제3자가 불을 붙일 가능성은 없죠. 피고인 김씨와 나머지 2사람들 중 누군가가 불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 현장 내에서는 라이터가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었던 김씨가 휘발유를 뿌렸고 피고인이나 혹은 피해자들 중에 누군가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이에 따라 죄명은 완벽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정말 피고인 김씨는 억울한 걸까요?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사건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씨가 진술했던 내용과 사건 현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룸 안에 있던 피해자 전 여자친구인 김씨 관련에 대한 진술입니다.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들이 매트리스 이불 위에 나체 상태로 있었다. 자신을 보자 이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 여자친구는 이불 위에 누워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은 원룸 현관부터 통로 쪽 방향으로 쭉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해 안쪽으로 뿌리기 시작했고 오른쪽 방향으로만 뿌리기 시작을 했다. 결국 자신은 전 여자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사망한 남성 A씨는 반대쪽 창문 부분, 자신의 왼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겨냥해서 뿌려본 적도 없다. 그 이후에 남성과 자신과 신랑이가 이 원룸 앞에 있는 통로 쪽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불이 붙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이 과연 진실일까요? 국가수 감정 결과 발화점은 매트리스 위였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매트리스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불 및 생활용품들이 섞여 있는 채로 보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연소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휘발유 유증 반응이 다량으로 확인됩니다. 자신은 매트리스 쪽에 뿌린 적이 없다. 거긴 전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부검 결과 또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머리카락에서 휘발유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은 2월 10일, 그리고 사망한 날짜는 2월 15일, 부검한 날짜는 2월 17일이었습니다.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월 17일날 부검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전 여자친구를 향해 계속 뿌렸다, 들이부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있을 때 피해 여성 전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자신이 있는 매트리스 위, 자신의 머리 쪽에다 휘발유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뭔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김씨가 주장한 피해 남성 A씨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창문 쪽, 자신의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한 가지 무언가 이상한 점이 확인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이 화재 사고로 인해 양손 및 하반신 쪽에 약 40%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휘발유를 뿌리면서 묻었던 부분들에 불이 붙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반면 피해 남성은 얼굴 및 목 부분을 포함해 전체 신체 표면에 90%의 화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피해 남성 또한 머리카락에 휘발유 성분이 검출됩니다.
이런 내용들하면 그가 어떻게 휘발유를 뿌렸을까가 예측이 됩니다. 자신이 들어갔을 때 놀라서 자신을 보고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누워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그 위에 부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현장 및 그리고 행동 동선의 증거들이 좀 이상합니다. 1층 CCTV 영상을 보게 되면요. 분명 올라가는 시간은 7시 40분,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이 7시 43분입니다. 시간은 단 3분이라는 시간만 남아있죠. 1층으로 진입을 해 승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원룸으로 들어간 이유, 생수병에 들어있는 원룸 뚜껑 4개를 하나씩 열고 앞부분부터 뿌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 실랑이까지 버렸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고인 김씨의 진술 중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 남성 A씨가 휘발유통을 빼앗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휘발유를 뿌릴 당시에도 실랑이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사망했던 전 여자친구의 머리에 무언가 뿌리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있던 남성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보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 남성 A씨가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걸 판단해놓고 과연 라이터를 집어들어 불을 켰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2명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인, 사건 현장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남성은 의식이 아예 없던 게 아닙니다. 피해 남성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녹화본은 없지만 경찰관은 메모를 해놨습니다. 들은 내용을 메모를 했는데 메모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방화. 그 친구가 불을 질렀다. 그 사람은 김씨다.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한 A씨는 화재 직후 발생에 대한 부분에서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한 상황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급대원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송하고 있을 때 피해 남성 A씨가 한 남자가 휘발유를 적셔서 불을 붙였고 그 이후에 펑 소리가 나며 불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급활동 일지에 적혀 있었죠. 자,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는 따로 없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김씨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 인터넷에 이상한 걸 검색합니다. 휘발유와 경유. 둘 중에 어떤 게 더 불이 잘 붙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유 자체가 휘발성이 약해 상온에서 불이 잘 안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휘발유를 사서 갑니다. 본인이 주장한 대로 그냥 위협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하면 이걸 굳이 검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또 2번째 증거가 발견됩니다. 방화를 저지른 라이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라이터는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자,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라이터에 불을 킬 때는 어떻게 켜야 합니까? 잡아서 쇠 톱니 부분을 잡아 돌리게 됩니다. 자, 이때 뭐가 묻을까요? 상단 톱니 부분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 불을 켠 사람의 DNA입니다. 현장 발견의 라이터에서 바로 김씨의 Y 염색체 DNA가 발견이 됩니다. 즉, 불을 켠 사람은 A씨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있었던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 제3유형의 현주 건조물 등 방화치사 혐의로 그는 재판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사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어떻게 이게 살인이지 치사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을 봤을 때 권고 형량과 범주가 똑같아서 보통 동기 살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방화 범죄에 대한 양화 기준으로 적용시켰을 뿐이다. 즉, 살인에 대한 고의 여부를 인정했습니다. 매트리스에 집중적으로 뿌렸고 피해자들 몸에 직접적으로 뿌렸으며
분명 사망할 걸 알면서도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범죄는 매우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 건물이 보이십니까? 이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만약 이 불이 빨리 잡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엄청난 위험이 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받아들이고 김 씨에게 선고형을 내립니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징역 30년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징역 30년형. 그는 56세의 나이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가석방 대상 심사가 되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죠. 자신의 원한 분노에 의해서 도구를 준비해 들어가 끔찍하게 불로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명이 사망했죠.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지 않은 이별의 결과가 왜 이런 결과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느껴집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내용을 전해 들으셨으면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제3자가 그랬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중에 누군가가 불을 켰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무조건 피고인 김 씨가 불을 켰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종 범죄 처벌이 없다. 근데 이게 살인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데요. 사실 김 씨가 과거 전력이 하나 있어요. 그 다세대 주택이 있죠. 그 우리 필로티 구조라고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2017년 4월 12일 날 저녁에 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차량 내에다가 번개탄을 피워요. 그러다 불길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당황해서 차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일이 커져서 2018년 1월 달에 이제 실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이 김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씨는 이 방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군복무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참 기사가 거의 안 떴어요. 거의 기사화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사도 한 3개 나왔나?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막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인데,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좀 기사가 나갔을 때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뭐 매몰차게, 아니면 뭐 바람을 핀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열이 받아서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연인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연인들 사이에서의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어떤 누구든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얘기예요. 이 사건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사건의 결론이 사실 살인으로 간다는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해자를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방화예요. 이거 만약에 진짜 불 커졌으면, 불 빨리 못 잡거나 불 커졌으면, 신고전화가 안 들어갔으면, 늦게라도 신고전화가 늦게 들어갔거나 이랬으면은 진짜 이거 아침 시간이었잖아요. 진짜 이 안에 있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 위에 6층은 고시원이래요. 또 여기가 4층? 원룸식으로 돼 있고 위에가 고시원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 내용을 누구도 이해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촉발됐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살인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라는 되게 뻔뻔한 태도로 마지막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들이 나왔지만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소를 뭐 당연히 할 것 같긴 한데 또 뭐 반성한다 뭐 한다 해서 감형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 예비죄가 또 낄 수도 있다는 게 이 건물 안에 있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얘기하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남녀노소예요. 그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판부도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만약 항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런 부분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과거 전력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도 한 번 더 잘 생각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